말씀드렸듯이 소송이 어떻게 돌아가는 정도만 한번 좀 보세요. 소송을 한번 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한 명 재판하는 거 있고 세 명 재판하는 거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한 명 재판하는 거와 세 명 재판하는 거 차이는 내가 청구하는 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하는데 돈이 커지면 세 명이 재판부가 하는 거고요. 돈이 적으면 한 명이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재판관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보다 제가 나중에 변호사 어떻게 찾는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 문제 생겼을 때 어떤 변호사, 뭐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주는 변호사 찾는 거는 유튜브에 많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부자들이 변호사 어떻게 찾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막 재벌집,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형사적으로 문제되거나 그러면은 어떤 형식으로 찾아 들어가는지 변호사들이. 이렇게 돼갖고 재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소장 내면 피고가 답변서를 내요. 한 달 내에 내야 되고요. 한 달 내에 아무것도 안 내면 그냥 판결이 확정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서로 막 준비 서면하면서 막 싸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변론기일 해갖고 재판을 가요. 그럼 판사 앞에 가갖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정 가보시면 미국처럼 이렇게 멋있게 서갖고 막 얘기하지 않는 거 아시죠? 몇 월 며칠자 서류 내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보세요. 그러고 끝나요. 뭐 그렇게 돼서 변론되면 이제 선고가 되는 거고요. 지면 받은 다음에 2주 양성.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법원은 이 기한이 진짜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기일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뭐 내가 예외적으로 외국에 장기 출장을 갔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한항소라고 해갖고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판결이 선고된 걸 알고 다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무슨 분쟁이 생겼는데 가족들한테 이걸 얘기 안 했어요. 응? 근데 이렇게 1심 판결을 했다가 판결이 졌어. 근데 판결이 왔는데 이거를 와이프나 아이들이나 자녀분들이 못 모르고 받아놓는단 말이에요. 등기우편을. 뭐 아빠나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2주가 가면 이건 다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혹시 재판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법원 가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얘기하시면 대법원 가서 사건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재판은 무조건 1심 때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한 10%? 특별히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10% 정도도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뒤집히는 가능은 1%? 2%? 뭐 아주 그런 경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판결 받았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와야 되겠죠. 그럼 아까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압류, 가압류가 돼 있으면 그거를 압류라고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럼 뭐 진행되는 거예요? 경매. 그쵸? 경매도 많이들 공부하시죠? 경매 물건들 같은 것들은 잘 안 보세요? 경매 물건들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의외로요. 되게 괜찮은 물건들이 1회 기일에 유찰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경매해보신 분 있어요? 여기 혹시? 직접? 해보셨어요? 그런 경우 꽤 있죠. 근데 웃긴 건 그게 한 2회 기일에 가면은 1회 기일 그 경매는 처음에 이렇게 딱 뭐 부동산을 넘기면 감정평가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갖고 1회 기일에 요 금액을 그러니까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억이다. 아파트가 20억이야. 무슨 아파트 하나 했을 때 이 이상을 써야지 그러니까 써서 받는 거고요. 한 번 유찰되는데 이렇게 20%씩 한 번씩 이렇게 그 유찰가 최저 입찰가가 이렇게 낮아져요. 그렇죠? 근데 1회 기일에 유찰되면 20%가 만약에 다운된다 내려간다 치는데 2회 기일에 가서 그러면 와 나 그러면은 1회 기일에 이만큼 아무도 안 했으니까 1회 기일에 감정가만큼 쓰면 낙찰받겠지라고 가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한 몇 번 해봤을까? 한 너댓 번 해봤죠, 너댓 번. 근데 처음에는 되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경매하실 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거기 세입자 현황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뭘까요, 경매에서? 명도가 제일 골치 아파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나는 돈을 내고 다 내야 되고 했는데 만약에 어쨌든 뭐 대출도 받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갭 투자 형식으로 해갖고 전세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경매 자금을 충당하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차가 신고되고 보증금이 신고되고 임차인이 채권 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문제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낙찰받았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법원에 재판 안 해도 돼. 아니 재판과 비슷한 게 있는데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고 해갖고 법원에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판결문 같은 걸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그럼 그거 갖고 집행관 이렇게 집달리 데려가갖고 바로 내보낼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있는데 가장 문제는 내가 현황을 안 본 상태에서 낙찰받았는데 신고되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뭐 전문 용어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의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법 점유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 내보내려면 이게 녹록지가 않다. 그럼 뭐 이사비 주고 내보내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경매에 관심 있으시면 그래서 뭐 임장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물건들은 현장 가서 직접 다 보시고 경매에 참여하시는 게 맞지 그냥 서류만 이렇게 본 상태에서 등기부등본 보고 경매하시면 안 되니까 나중에 큰 손이 갖고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숫자 조심하시고요. 숫자 아시죠? 공 하나 더 쓰면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웃으시는데 안 그래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거기 가보시면 막 왁작지껄하고 막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냥 막 동네 시장 같아요. 시장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뭐 사람 잔뜩 앉아있고 그럼 또 나름대로 막 내가 이렇게 뭐 공부도 해갖고 막 준비해갖고 가잖아요. 긴장돼. 그럼 숫자 하나 더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증금 날리시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4억 쓰는데 40억 썼다 해서 그냥 10%가 간다 치잖아요. 법원은 그런 거 봐주는 경우 없어요. 절대. 진짜. 그러면 법원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본인 돈 날리는 거고 또 누구 억울하겠어요? 이순위 낙찰자 억울하잖아요. 이순위 낙찰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실 거면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뭐 하고 형사는 뭐 안 가실 거니까 그렇죠.